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언제나 같이 박수로 시작을 합시다. 이게 고정 멘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는데 동아리를 했거든요. 근데 공연을 올려야 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진짜 일주일 전체를 바쳤어야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동아리만 하고 뒤풀이도 밤새 달리고 그러고 끝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어떤 공연을 올렸는지랑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 디어 에반 헨슨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올렸는데요. 그게 이번 연도인가? 저번 연도인가? 영화로 나왔고 브로드웨이에서도 뮤지컬 원래 공연이 올라간 걸로 알려진 작품일 거예요. 줄거리 소개까지는 제가 헷갈려서 오케이. 아무튼 거짓말에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 같은 느낌인데 자존감이 되게 부족한 소년이 정상가족에 들어가고 싶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가는 그런 영화이자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 뒷북을 많이 쳐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야 너무 아쉬웠다 열심히 할 걸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대형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느껴봤는데 정작 저는 딱히 제 스스로한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나?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막 공연 끝나고 마지막 공연 날에 1막과 2막이 있는데 1막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벌써부터 눈물을 보이는 배우들이 있었어요. 빠르네요. 네. 사실 우리 미영님이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안 갈 수 없죠. 보러 갔거든요. 갔다 오셨구나. 네. 저 그 5시에 티켓 그 예매를 하는데 가서 미리 줄 서 있었어요. 전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줄 서 있었어가지고 앞에서 한 3번째 줄? 거기서 봤는데 아쉽게도 제가 1막까지만 보고 막차 때문에 집에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우리 미영님이 무대 담당이니까 어디 무대를 칠했을까? 어떤 글자를 칠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잘 관람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시간 내서 와준다는 게 사실 학생 공연이고 퀄리티 엄청 높은 공연도 아닌데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뚝비님은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제가 저번에 3회 녹음할 때 아마 명절 때 쉬면서 루틴도 찾고 좀 여유를 가지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확실히 이번에 좀 집에 많이 있으면서 청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이어리도 한번 1월에 산 다이어리를 제가 지금 9월에야 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쓴 것 같아요, 최근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네. 거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가서 쓰면 4일째가 되니까 다이어리도 좀 열심히 쓰고 다시 삶을 다잡기 위해서 저도 좀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뚝비님은 무엇을 기록하시나요? 저는 사실 일기를 잘 안 써요. 일기를 쓰고 나서 밤에는 사실 감정을 바탕으로 좀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좀 그거를 거기다 정리해 놓고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기장을 펴보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맞죠. 다 찢어 발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감정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건 도저히 못하겠고 주로 저는 일기를 써야 된다고 할 때는 그날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들었던 뭐 좋은 문장 이런 거 적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그날 제가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거 아니면 팟캐스트면 팟캐스트에 대한 일을 기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 감정을 잘 못 쓰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제 일기에는 거의 다 그냥 약간 초등학생 얘기처럼 뭐 했다가 많이 적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네.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저 어릴 때 일기 뭐 지금은 없지만 되게 봤을 때 그런 것만 썼었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다. 그다음에 점심에 뭐 먹었다. 맛있었다. 이렇게. 먹스타그램의 그러게요. 수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거 꾸준히 할 거야. 되게 일기 얘기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랑이랑이 새로운 홍보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제 옆에도 지금 이랑이랑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학교 게시판에도 많이 부착을 했더라고요, 두 분이. 네, 막노동을 했죠. 어땠어요, 붙이면서? 저는 솔직히 많이 붙이진 않았고 제로님이 고생을 엄청 하셨죠. 저 제로님이 붙이고 나신 다음 날에 제 동기들이 수업 쉬는 시간에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 인스타에서 이거 봤는데 이거 네가 하는 거냐고. 너 화장실에서 이거 봤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팟빵 팔로우해주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아니 저는 화장실을 붙인 게 저희 나름의 전략이었던 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글을 가장 많이 읽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 아닌가. 그것도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혹시? 연구
결과하기보다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요.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 왜냐면요. 제가 화장실에 그 전단지 붙여있는 거를 몇 번 봤어요. 맞죠, 동아리라던가. 그래서 이제 동아리도 붙이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작은 버전을 만들어서 미니미 버전을 문에 붙여놨죠.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봐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정작 저는 못 봤어요. 휴학생이라서. 유학생인 뚜삐님 네. 학교 가서 글캔도 네, 부탁 한번 부탁드려요. 보러 가야겠어요, 진짜. 네. 이랑 오늘 주제는? 실패. 실패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패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낯선 사람이랑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속마음을 좀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실패잖아요. 내가 이거 뭐 했었는데 잘 안 됐었다 하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그 사람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너를 엄청 믿어라는 느낌을 낼 수 있는 토크 주제라서 실패 얘기를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느낌에서 실패를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랑. 나랑은 준비되셨나요? 네,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제목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나의 실패 이야기? 뭐예요? 제목이 있었나요? 네, 오늘 제목이 제가 지었는데 실패는 성공의 이웃집 아저씨. 맞다. 생각났다. 제가 사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제목을 지은 거에서 뭔가 힌트를 좀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패는 성공의 이웃집 아저씨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이거 기획 회의할 때 제목 이렇게 지었는데 그때는 두 분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여전히 왜죠? 그거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은데요? 저 혼자 약간 자격지심 같은 걸 가졌어요. 아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웃집 진짜요? 아저씨로 해야 할지 이웃집 뭐 아줌마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웃집 네. 할머니. 근데 결국에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타협을 봤습니다. 귀엽네요. 네. 엄마에서 아저씨로 좀 멀어진 느낌이. 그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혹시 두 분 생각 어떠세요? 그 원래 있는 속담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속담 들으면서 뭔가 실패한 다음에 무조건 성공이 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실패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100% 확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웃집 아저씨라고 하니까 좀 멀어진 것 같은과 동시에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대로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미영님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웃집 아저씨라고 하면은 뭐 이웃집이라서 가까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선을 그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뭐 어떻게 보면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으신 게 아닐까. 뭔가 뚝비님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의 장명 의도와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웃집 아저씨로 적었고요. 제가 좀 이웃집 아저씨로 왜 이름을 지었는지, 이웃집 아저씨 얘기 그만하고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사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저는 에디슨이 한 줄도 몰랐는데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도전을 해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좀 이를 경험 삼아서 계속 도전하다 보면 결국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 몇 번을 읽어봐도 맞는 말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 배워야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좀 100번 맞다고 여겨지는 명제들에 자꾸 태클을 걸고 싶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 안에 숨겨진 수많은 필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를 겪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뭐 또 기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언젠가는 성공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즘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근데 사실 이 말 안에는 이런 게 다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말에 가끔 잡아먹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는데 그래 거기까지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말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러한 말의 무게를 덜고 싶어가지고 또 어머니가 미워지는 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 정도는 조금 뭔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렇게 밉지도 않은데 눈에 눈에 자꾸 보이기는 하고 그래서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두 분 생각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제가 저의 실패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이걸 부제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칭 실패 전문가라고 해요. 수능도 3번이나 봤고 또 그 과정에서 논술을 최대 6번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논술을 제가 18번을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야구 선수라는 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꿈도 접었고요. 다행히 좀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숨기고 일종의 컴플렉스로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 그거를 끄집어내면 화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를 좀 블랙 코미디 소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상처가 있으면은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고 계속 내 안에서 묵히면 나중에 큰 병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남들이 놀리면은 그냥 뭐 놀리는 대로 더 재밌게 내가 말을 해야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웃프지 않나요? 라는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자주 말하다 보니까 저의 실패라는 경험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좀 무뎌진 것 같다는 기분도 최근에 듭니다. 근데 진짜 괜찮아? 라는 질문에는 또 가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맙게도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아픔을 알아봐주는 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많이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라는 말에 지금도 되게 자동적으로 이 정도쯤이야 뭐 남들 다 겪는 거지 하면서 좀 너스레를 떨곤 하지만 동시에 그래 나 아프긴 했어 라는 마음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패널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숨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저처럼 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저는 좀 많이 숨기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다르네요. 제가 되게 이상하다? 라고 느꼈던 지점이 보통 이렇게 미영님처럼 숨기는 편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약간 동네방네 떠드는 게 저가 부끄럽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뭔가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 사람 얘기도 듣고 싶고 약간 뭔가 제 이야기, 제 아픔?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에 좀 널리 내보여야 그나마 조금 살아갈 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약점을 자꾸 내보여도 될까? 실패라는 것을 이야기거리 소재,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그런 소재로 삼아도 될까? 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미영님은 어때요? 숨긴다면 어떤 마음으로 숨기는 걸까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내 얘기를 듣고 들어줄 땐 정말 고맙죠.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고마운데 나중에 저를 다시 봤을 때 그 생각부터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랑 같은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얘기했던 주제에 대한 상황을 뭔가 맞닥뜨렸을 때 걔가 그때 옆에 있으면 걔가 그때 옆에서 나를 관찰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숨기고 싶어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부끄러워서. 네, 그게 좀, 그래서 저는 숨기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선뜻 말씀하신다는 거 듣고 좀 놀랐어요. 보통은 이렇게 미영님처럼 숨기는 편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위화감을 느꼈다 해야 될까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저 물어보기에 잘한 것 같아요. 3명의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유머로 풀고 그냥 그 생각을 없애버리려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 뭔가 제로님은 나눔으로써 좀 그 마음을 사그라들게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굳이 그게 아픔으로 가진 않게 좀 막고 싶은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네요. 또 미영님 같은 경우도 그거를 그렇게 내보이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항상 쟤는 어떤 아픔이 있는 애로만 인식하고 기억할까봐 또 그런 걸 숨길 수도 있고 숨길 때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3명이 다 다르네요. 이랑 분들도 되게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제가 어떤 실패를 겪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화 주제가 그래서 실패라길래 저는 같은 종류로 좀 블랙 코미디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웃겨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근데 또 욱하는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술 먹고 나서 밤길에 혼자 걸어오면은 진짜 세상 그렇게 슬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되게 사색을 많이 하거든요. 막 돌아보면서 어떤 아픈 기억이 있었고 저는 막 그런 때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좀 실패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에 저는 유머로 웃기고 만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깔깔깔깔 웃고 그래 너 완전 그랬지만 되게 웃겼다 그래도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 분명히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거 실패였어 하고 깔깔깔 사람들이 웃겼지만 그 안에 내가 부연 설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삼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그 뒤에 그래도 얻은 게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 블랙 코미디에서는 항상 그 뒷부분은 빠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사람들이 갑자기 재미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어느 순간 어느 부분까지의 실패만 드러내고 그 진정한 것들은 안에 쌓아놓고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고민도 여기서 털어놓고 또 다른 두 패널분들의 조언도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너랑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뚝배님 이런 얘기를 듣자 하니 여기서 선서를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고 뚝배님 이야기를 들어줄 거를 오늘 약속을 합니다. 약속합니다. 네네. 근데 앞에서 제가 실패라고 외쳐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라는 말로 좀 부연 설명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록 내가 3번이나 수능을 봤지만 그 과정 안에서 얻은 거는 참 많아. 그 시기에 참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자신을 돌아봤어 하면서 말이에요.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공의 기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혹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채 상상으로 이 정도가 성공이고 이 정도가 실패라고 저 혼자 담금질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과 비교하며 그려놓은 성공이라는 그림이 너무 뜬구름은 아닌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높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 혼자 아등바등 노력했던 일들을 실패라고 규정짓고 퇴근하기보다 도전이라고 높이 사면서 그 자체를 사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것들이 내 진정한 실패인가? 억울한 생각도 들었고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좀 패널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좀 잡아놓은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지 확실하게 어떤 게 실패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확실히 근데 좀 말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업에서 A뿔을 받겠다. 그럼 A뿔 받으면 성공이죠. A뿔 아래를 받으면 실패고. 근데 그 외에 좀 구체적인 목표의 경우는 조금 성공 실패를 가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자기 만족의 척도가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된다고 자기 생각해요. 만족의 척도. 네. 네. 어떨 때 자기 만족을 느껴요? 후회 없겠다 싶을 때,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게 자기 만족이긴 한데. 저도 미영님이랑 똑같이 후회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객관적으로 이게 저는 정말 뭐 성적이라도 A뿔이든 B뿔이든 C뿔이든 솔직히 상관없이 C뿔인데 후회가 안 돼. 그럼 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쉽긴 아쉽죠. 뭐 A뿔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되게 너무너무 열심히 듣고 즐기면서 수업을 듣고 과제해서 C뿔 받은 수업보다 막 그냥 했는데 대충 했는데 A뿔 나왔어. 이런 수업이 좋다고 말하진 않아요, 저는. 좀 큰 일에 관해서도 후회가 기준이 되는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후회가 남지 않게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러면은 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진정한 실패를 과연 삼수 실패기 아니면 혹은 논술 실패기 아니면 뭐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한 일 이런 거를 말해야 하나 하다가 제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 진정한 실패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어떤 달과 같이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도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도 어느 정도 실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진정한 실패는 사소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3일 적은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쓰여있는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회 무자격자라고 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자격증을 지금 하나도 따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 따야지라는 목표를 매년 1월 1일에 적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하나도 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안 따도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다면 그걸 왜 계속 적었지? 왜 계속 적고 지금까지 왜 외면해왔지? 라는 부분에서 좀 실패라고 봤고요. 운전면허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1일 계획표 쓰기, 커피 좀 줄여보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큰 실패라고 최근에 느낀 게 어렸을 때부터 종이 접기 이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약간 분노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나도 종이학 이런 거 좀 적고 싶고 막 종이 비행기 적고 싶은데 도저히 저는 진짜 흔히 말하는 좀 속된 말로 똥손이어가지고 도저히 비행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접어도. 그래서 님 괜찮아요. 저 아직도 리본을 잘 못 묶어요. 여기 동지가 계셨네요. 똥손 동지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걸로 굳이 내가 주눅 들고 항상 뭔가 종이를 접어야 될 상황에 패닉 같은 거 느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쿠팡에서 이제
과감하게 제 색종이를 한 뭉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놨는데 그 산 이후로 한 번도 그 색종이를 뜯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년째. 그런 약간 색종이 서랍 같은 게 저는 제 실패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종류의 실패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주 말하지도 않고 저 역시도 실패해도 별로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둥그러니 넘어가거나 아니면 누가 집요하게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너 왜 색종이 안 접었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나를 세워서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뭐 가위가 안 왔어, 아직 뭐 풀이 안 왔어 하면서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항상 미루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실패가 좀 완벽함을 가장한 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하지조차 않았던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것도 실패라고 쳐주실까요, 혹시? 아니면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죠.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흥미가 떨어져서 안 하게 되는 거? 그런 마음속의 색종이 서랍이 미영님에게는 어떤 거였어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고 조금 이따 생각나면 저 다시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마음속의 색종이 서랍이라고 하면요. 알바 이야기가 좀 떠오르네요. 저도 뚝비님과 같이 굉장히 타고난 똥손인데요. 알바를 제가 카페 알바도 해봤고요. 파리바게트, 뭐 이것도 카페라고 치면 카페라고 하죠. 그리고 떡볶이집 알바, 이렇게 뭔가 요식업에 관련된 알바를 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막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제가 요리를 하면 정말 맛이 없고 심지어 커피까지? 그리고 뭔가 주문 실수도 자주 하고요. 되게 그 요식업이랑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원은 해서 붙기는 잘 붙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누가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든요. 뭐 제가 뭔가 음료를 만들었을 때 클레임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리본을 묶었을 때 뭐 케이크 같은 거 포장할 때도 리본을 묶거든요. 근데 손님이 언제는 제가 묶은 리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풀러서 가져가신 적이 있어요. 그게 저도 약간 뚝배기처럼 블랙 코미디로 소화를 하는 소재지만 네. 얼마나 그랬으면 나는 리본도 못 묶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언젠가는 좀 요리도 척척 잘 하고 싶고 주문도 척척 잘 받고 싶고 그런 마음속에 색종이 상자가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났는데 저는 근데 그걸로 한 20만 원을 날린 것 같아요. 20만 원이나? 색종이 얼마였어요? 색종이 아무리 쳐줘도 3만 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색종이 창고? 왜냐하면 어도비 프로그램 때문에 어도비. 제가 한창 21살이었나? 20살이었나? 그때 영상 편집 막 프로그램을 되게 전부 다 되게 잘 다루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큰맘 먹고 어도비를 한번 사봤는데 플랜을 사봤는데 한 달에 한 2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두고 그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계속 뭔가 미뤘어요. 그냥 한번 해보지, 시도해보지 생각이 자꾸 과거를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의 색종이 서랍은 그 어도비에 갖다 바친 20만 원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도 어도비 프로그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와서 써먹게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고마워요. 그 창고를 잘 마음속에 간직을 해놨으니까 또 이랑이랑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의 진정한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관해서 가장 최근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 안에 해답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저의 극복 방법 혹은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기를 들어보시고 패널분들의 또 실패를 다루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를 다들 어떻게 다루면서 살고 계실까요? 저는 실패를 성공으로 돌리는 일 혹은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일이 가장 쉬운 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장밋빛 미래가 찾아오겠지라면서 저를 더 괴롭혔고요. 여전히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실패를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듯이 좀 저를 채찍질하고 도끼만을 품을 게 아니라 용기랑 여유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여유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간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무엇이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고 좀 정리하는 사람을
으로 저는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실패에 가까울지 성공에 가까울지 생각하기보다 성공을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마치 천국에 가는 일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실패가 몇 번 오면은 조금씩 그 계단을 내려가서 천국의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나는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도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패 한 60 정도겠고 성공 한 40 정도이겠다 라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낭비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좀 꽉 잡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1일 계획표를 세워보고자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시간이라는 것을 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항상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 때 과거부터의 저를 생각하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그런 과정들을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 지어서 그것들의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의 저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이 시점의 저를 계속해서 알아내고자 노력하고 이 상황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저는 실패를 다루고자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의 실패를 다루는 방법 혹은 극복기도 조금 궁금해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향하는 점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대처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방법은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죠, 아무래도. 실패가 계속 쌓이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생략된 지점이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가 어떤 점이 달라져야 다음에는 성공으로 연결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성공으로 가는 거지. 그냥 실패만 무작정 계속 한다고 해서 그냥 성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을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취하고자 하는 태도고 네. 앞으로도 그런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요. 실제로 그럼 저는 어떻게 실패 대처를 하느냐? 저는 실패를 하면 그냥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 같아요. 참 아쉽네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게. 그 실패를 하고 나면 그 감정적인 거를 극복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냥 마음속 깊은 서랍 안에 넣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디테일들을 좀 잊어버려요. 그게 되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당장은 이제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흙을 덮어버리죠. 그게 좀 최근에 마음이 아팠던 일이네요. 미영님은 어땠어요? 저는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우선 합리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합리화? 네, 우선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저저번 학기에 들었던 외국인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 영어 회화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나는 막상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름 영어 조금 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평균치를 내보았을 때 그 중에서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정작 막상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 실패라고 느꼈었는데 근데 그 수업에서 성적을 B뿔이 나왔거든요. 근데 B뿔 자체가 나쁜 점수는 아니잖아요. 약간 욕심으로는 그래도 글도 열심히 제출해서 냈으니까 막 A0, A- 이 정도는 받고 싶었는데 약간 B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수업 자체에 참여했던 경험도 저에게는 나의 실패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었고 결과 자체도 썩 훌륭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난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라고 느꼈고 한 80%는 그렇게 느꼈는데 한 20% 정도는 그래도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쉬운데? 너무 실패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좀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실패를 결과를 받았을 때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면 진짜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물론 정신승리, 멘탈 케어 자체에서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각자 방법이 다 있으시네요. 뭔가 두 분의 좀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동시에 되게 많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의 실패 이야기에 대해서 또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 팟캐스트 나와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제임스 조이스?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문장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중함이 없는 열정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모두 표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표류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극복함으로써 저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보물섬을 찾기도 하잖아요. 신대륙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열심히 그냥 노만 저으면서 표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장밋빛 미래가 오겠지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노만 젓는 사람을 바랍니다. 적어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은 성공, 실패라는 이렇게 거대한 말들이 저희를 집어삼키는 시간이 올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제목을 지은 것도 사실 말의 힘을 좀 빼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성공을 정체성 아니면 뭐 원래의 나, 도달해야 할 지점 정도로 좀 간단하게 풀어보고 실패는 뭐 표류하는 과정 혹은 돌아가고자 하는 행위, 잠시 길을 잃은 일 이 정도로 힘 빼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좀 성립하려면 눈에 힘 팍 주고 이렇게 몸에 힘 주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보다 가끔은 힘 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실패는 성공의 이웃집 아저씨라고 같이 생각해보아요. 저희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동시에 여유를 가지면서 한숨 한번 탁 쉬고 오늘의 나를 마주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순간도 정말 많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실패 얘기를 한다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봐라 하고 문장을 하나 카톡으로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 문장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뛰어든 도전과 그에 따른 실패에 자신을 패배자로 몰아세우지 않는 것. 가장 마지막까지 굳센 마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뚝비의 나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선서. 첫째,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우리는 재거나 따지지 않고 이랑이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랑이랑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영님 이제 너랑에서 이랑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네, 저희 이번에 폼을 열어서 5분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을까요? 그럼요. 네. 1번부터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답변을 해주신 옹박이, 시금치, 멋쟁이 토마토, 24 오뚝이님 그리고 이름을 써주시지 않아서 제가 익명의 20학번이라고 이름 붙일 익명의 20학번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게요. 나는 어떤 것을 실패라 정의하나요? 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공통되는 답변들이 대부분 목표 달성을 실패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거를 실패라고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많이 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의견이 조금 갈리셨어요. 실패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멋쟁이 토마토님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리자면요. 실패는 안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계속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수없이 실패해보고 아파해보니 감정 소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냥 실패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저는 두 단어를 그냥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가 곧 성공의 열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립변수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게 아예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먼저 읽어드려봤고요. 이거를 약간 뚝배기식으로 해석하자면 실패는 성공의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이 아니네요, 이거는. 네. 완전 모르는 아저씨. 다른 아파트 아저씨인데요. 그러네요, 맞네요. 제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한 건 했네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 주셨어요? 네, 그리고 실패가 괜찮다고 말씀해주신 옹박이님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있지만 실패를 통해 얻는 배움이 더 크고 더 오래가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해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금치님은 성공을 해보고 성공을 할 줄 알고 성공의 맛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실패의 맛도 맛봐야 한다. 라는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고 딱히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은 익명의 20학번님은 사바사 아닐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제가 사연으로 유추한 바로는 실패랑 성공은 그닥 관계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실패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지 그래도 네. 아니면 그냥 성공을 신중하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지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아예 틀렸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냥 거기서 살짝만 좀 도망치고 싶어요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 저는 평소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가장 경계하고 싶은 게 모든 실패를 과도한 의미부여를 통해서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경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실패는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좀 실패 없이 성공을 많이 해봤거든요. 운빨이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운빨이 언제 떨어질지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패를 안 해보고 성공을 해보면 그 실패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성공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성공을 했으면 어떤 요인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구나. 아, 이거 다음에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배움이 있는데 그냥 실패 없이 성공하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춤만 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저는 납득합니다. 네, 실패 한두 번 정도 해보고 성공을 하는 것이 좀 단단한 성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3번 질문으로는요. 실패 혹은 성공과 관련된 나만의 징크스가 있다면 답변을 주신 게 징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실패와 성공에 대한 나의 경향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옹박이 님은요. 뭐든 첫 번째보다 두 번, 세 번째 시도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금치 님은요. 무서운 꿈을 꾼 날, 다음 날에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무서운 꿈이라는 악재가 왔으니 그 다음으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멋쟁이 토마토님은 간절히 원할수록 원하지 않은 척 마인드 컨트롤해요. 내가 희망하고 목표한 건 이룬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의 짐을 미리 덜어내려 해요. 오뚝이님의 사연도 마저 해볼게요. 네. 징크스까지는 아니지만 의외로 성공이라는 결과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출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건 되겠다 싶은 것들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모두들 그렇겠죠? 네, 저는 이건 되겠다 싶으면 대체로 되는 편인데 이건 되겠다라는 마음을 잘 안 먹죠. 충격이 너무 크니까. 다음 질문 뭐가 있었죠? 저희 이제 질문이 아니라 자유사연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시금치님을 제외한 네 분이 모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익명의 20학번이라고 이름 붙인 이 분의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0학번으로 입학한 해 보낸 6개월, 비대면 상황에서 보낸 쓸쓸한 캠퍼스 생활과 동경하던 진로의 실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전공 공부의 벽이 합쳐져 급격한 진로의 전환이 있었다. 전문직의 안정과 수입을 꿈꾸며 1년 반 동안의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대학에는 아는 얼굴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제 실패 사연입니다. 라고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반수를 한 사람이고 20학번이라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왜냐면 20학번이 좀 특수한 학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0학번이 3월 개강 날에 그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서 진짜 2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는 얼굴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저도 반수를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마음이 되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요. 근데 힘들었던 것도 많았겠지만 저는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분명 얻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태도, 그리고 제 마음가짐, 그리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반수를 하면 거의 무건수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저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았고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익명의 20학번님도 분명히 이런 배운 게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는 얼굴이 없다고도 하셨었는데 저도 20학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야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도 친구를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근데 다들 낯선 사람이라고 경계하지 않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반갑게 받아주시고요. 점심 한번 드실래요? 하고 얘기해서 밥 약속 잡으면 되게 열린 마음으로 다들 손을 내밀어 주거든요. 익명의 20학번님도 저처럼 그리고 다른 학우님들처럼 친구를 선뜻 마음을 열고 아는 얼굴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이 되게 심각하게 사연 읽다가 친구 많이 만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 말을 얼굴이 갑자기 웃음꽃이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막내는 막내구만. 제가 이라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속으로 귀엽다. 우리 익명의 20학번님도 미영님이 진짜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네, 가다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맞아요.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툭 치기만 하면 너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툭 치기만 기다리다가 친구가 없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네. 똑같이 한번 미영님처럼 용기 내셔가지고 툭 치고 서로 또 툭 치셔가지고 이렇게 나도 대학교 때 친구 만들었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분 안 좋게 건드면 안 되죠. 맞죠, 이렇게 맞죠. 네. 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친구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야기 결말이 아니 근데 친구 포커스가 아니라 죄송해요.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네. 잘해볼게요. 근데 저는 되게 툭툭 잘 치고 다니는. 갑자기 또 꽂혔네. 제로님이 근데 의상어 이런 거 재밌어요. 저 오늘 좀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뚜피님 왜 이렇게 웃기죠? 제가 에너지 드링크 먹고 가지고 오늘. 점점 저희한테 또라이 같은 면모를 드러내주시는 네. 건지. 아니요, 저는 좀 잘 툭툭 치고 다니는 편이라 가지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제가 툭 치기를.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또 있겠죠? 익명의 20학번님도 마음을 잘 가다듬으면서 툭 치는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네. 다들 고3 시절 그리고 대학교 들어오기까지 준비했던 시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요? 그 막막함이 장난이 아니죠.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르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운빨이 또 따른다고 하고 내가 넣어놓은 수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불안감? 저도 사실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예요. 그 시기가 고3?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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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잖아요, 뭐든지. 근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시기는 다가와 버렸으니까 맞죠.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급박해. 자꾸 상황이 또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체감하지는 못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고 힘들었던 느낌이 나네요. 뚜삐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삼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삼수라는 과정이 나름 처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저는 근데 고3 때까지도 사실 절실히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라는 방법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고3 때 가장 큰 마음은 주변에 사촌 형이 대학교 잘 갔으니까 나도 저 정도는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저의 운을 믿었고요. 그러다가 재수 때 현실을 깨닫고 해야 나오는구나 라는 마음을 처음 알게 되고 근데 그때까지도 당시에는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삼수를 할 때야 비로소 한 만큼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라는 말도 좀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냥 처에 들어가고 네 동시에 어떤 수능적으로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공부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보다 저도 그 과정에서 저를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네 마냥 아프기만 한 시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도.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옹박이님 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를 해온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공부에서도 원하는 성적을 못 얻을 때가 많았고 좋아하는 친구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더 많은 등 실패를 수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큰 부분에서는 그런 경험이 쌓여서 더 큰 성취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꼭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생각의 차이,
즉, 이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가 항상 100% 마음에 드는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수없이 망한 습작들이 있어요. 한 4시간, 6시간 잡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었고,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겠고, 이런 막막한 상황들과 실패한 그림들, 실패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실패 데이터가 쌓여서 확실히 발전이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을 때 실패 자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런 경험이 쌓여서 더 큰 성취를 해왔다는 거,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쵸.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모두 끝나야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말을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평가를 하려면 실제 상황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종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너무 섣부르게 나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나중에 돌아보면서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텀이 필요해요. 그쵸. 미영님이 그림 얘기를 해줘서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림은 그릴 때 과정보다는 다 일단은 끝마쳐 봐야 안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들었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특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옹박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고, 동시에 좀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실패 끝에 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옹박이 님은 실패를 매 순간순간 아픔으로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바로 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가 단순히 어떤 아픔 혹은 자신에 대한 분노나 뭐 원망이나 화 이런 거에서 감정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열등감 얘기할 때도 사실 열등감이 콤플렉스로만 가지 않으면 그게 동력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실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오로지 감정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바로 볼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실패 끝에 보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드네요. 되게 멋있는 생각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이거 근데 맞죠? 실패를 통해서 저는 배운다는 게 전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다음 사연은 뭐가 있을까요? 멋쟁이 토마토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남들이 정의하는 성공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커서 그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고 싶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곧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를 만들었죠. 내가 성공을 위해 해야 하는 건 너무 많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보니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 깨달은 건 성공은 상대적인 단어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곧 내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보조 출연자로 등장하고 등장할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게 느껴져서 이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말 하면 꼭 그게 결국 실패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살아보니 선택과 집중만큼 중요한 것도 없더라고요. 가능성이 더 높은 선택지로 가는 게 실패고 패배자적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성취 여부를 의미하는 이분법적 단어일 뿐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에머슨이 쓴 자기신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천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천재는 자신의 세계를 세상에 그냥 있는 힘껏 내보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도저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그대로 내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을 천재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정말 드물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멋쟁이 토마토님 말씀하신 게 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인정 욕구가 있고, 사실 인정 욕구라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고 현실에서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괴리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는데 저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멋쟁이 토마토님이 되게 좋은 말을 해주신 게 결국에 다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주인공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외치시는 것 같아서 그 마인드로 저는
계속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오늘 사연들이 다 전체적으로 고민이에요 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소개가 된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성공과 실패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공이 맞고 실패가 틀리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남들이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와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네.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이상적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항상 뭐 인성적으로나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옳은 사람은 또 아니고요. 또 옳은 방법을 사용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그게 100%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성공과 실패에 무조건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운도 조금 많이 작용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입시도 그렇고 네. 그런 거에 너무 자기를 쪼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건 다 운이야. 내가 실패한 건 다 운이고 나는 그냥 잘했어. 이런 방식이나 성공했는데 이거 다 운이야. 어떡하지? 라는 방식을 원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책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실제로 운이 존재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 너무 자기 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사용해요. 사실 운이 있었던 것 같아. 세상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운이 좀 있었어. 다음에는 좋은 운이 오도록 잘 만들어가 보자.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삽니다. 저는 성공, 실패가 과연 옳고 그름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계속 질문도 들어보니까 앞에서 제가 했던 고민이랑도 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성공이랑 실패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좀 제 안에서 예민했던 거는 이 말이 너무 무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지금 만약에 똑같이 멋쟁이 토마토님이 성공이 맞는 거고 실패는 틀린 거 맞죠? 라고 물어보면 네 맞아요 라고 저도 자동적으로 대답을 할 것 같고 그게 지금의 제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공이랑 실패를 저는 사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어떤 면에서 성공했어 어떤 면에서 실패했어 라고 하기보다 그건 맞고 그건 틀려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항상 성공이랑 실패로 규정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공, 실패, 옳고, 그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기보다 좀 각자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추상적일지라도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야 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건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나는 이런 거 가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좀 성공, 실패? 이 말이 저는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이 말에 갇히는 것 같아서 성공이 옳고 실패가 그름이다라는 말 자체보다도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말고 가보자고 그죠. 그런 말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볍게 각자 마음에 드는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그 자체로 많이 갇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공이 옳은 거야? 실패가 그른 거야? 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각자의 틀로 맞춰서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옹박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답변을 좀 끌어오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패를 수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큰 부분에서는 그런 경험이 쌓여서 더 큰 성취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에서 따와서 실패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라기보다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사연은 24 오뚝이 님이신데요. 사실 아까 닉네임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24 오뚝이 옆에 가로치고 오뚝이 아님이라고 붙여주셨거든요. 오뚝 일어나는 그 오뚝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24시면 저랑 동갑이네요. 친구하세요, 친구.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본성이 즉흥적인 사람이라 이 타고난 성격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루틴이나 일상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괄호치고 사실 그렇게 철저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고 히읗 히읗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괄호 다시 닫고요.
특히 웰빙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잘 챙겨 먹는 것,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 운동하는 시간, 빨래, 청소, 설거지, 제때제때 등등등 신경 쓰는 게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반쯤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2주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때는 집안일이고 운동이고 다 스톱됐죠. 설상가상으로 가장 바빠지는 시기였어서 저 스스로를 돌볼 틈이 없이 휘몰아치는 달을 보냈어요. 덕분에 제 즉흥적인 본능이 다시 발현돼서 무기획 인간으로 되돌아갔죠. 몇 달간 노력한 것들이 단 몇 주 만에. 그치만 최근에 그동안 쌓아온 습관들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하나씩 다시 제 삶에 채워나가는 중이에요. 조금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새삼 과거에 제가 얼마나 노력했고 잘 해왔는지 스스로 대견해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는 제가 가끔은 마음에 들어요. 이라고 남겨주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연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존경스럽다. 저도 진짜. 그쵸? 네.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막 내공이 탄탄한 느낌이죠. 네. 멘토로 모시고 싶어요. 그쵸, 네. 어. 저한테 시간 되면 밥 먹으세요라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쌓아놨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단번에 이제 실패? 어떻게 보면은 단번에 훅 하고 사라졌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제가 얼만큼 많이 쌓아왔던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았어요. 대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아주 24살 오뚝이님이 너무 대견하고 멋있습니다. 저 이게 루틴이 박살이 나더라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이 오뚝이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저도 부러웠고 배우고 싶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저는 조금 계획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외부성이 작용해가지고 제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좀 많이 무너지거든요, 스스로. 약간 한 5일 동안 좀비처럼 지내다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일어나는 편인데 그 시간이 요즘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오뚝이 님의 이런 힘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작심삼일 있잖아요. 근데 작심삼일 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작심삼일 하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러면 쭉 가는 거 아닐까요? 3일을 사는 인간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네. 3일을 근데 여러 번 살면 무슨 문제가 있냐.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실패로 이어진 우리의 모든 시도가요, 되게 모래성같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모래성은 한번 열심히 만들어놔도 한번 파도가 치고 나면 다 바스라져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실패의 파도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만들면 되고, 만드는 걸 거듭거듭 하면 더 멋진 모양이 생겨날 거고, 결국에는 연속적인 모습의 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 참하지만 인간이라는 마음이 들죠. 인간이라는 거는 계속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기 운명을 알면서도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참 인간적이다. 그런 얘기가 참 생각이 나요.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도 도전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듣는 너랑 시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제로님이 우리랑이요. 네, 제로님이 이끌어 가실 우리랑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우리랑을 맡은 제로입니다. 제가 커피를 마셔서 은근 지금 업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네. 업된 텐션을 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 다 후회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저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어제 네. 5시에 잤거든요. 거짓말. 아니 막 계속 5시까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안 자면 못 되는데. 이거 그 생각을- 삐처리 해드릴까요? 네,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이 영감을 놓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뭔가 알죠? 그 그쵸, 기분. 그쵸. 와, 타고난 글 쓰는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와. 여기서 자면 까먹을 것 같고. 네. 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잡으려고 근데 또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 맞아요. 해가지고 엄청 고민하면서 결국은 다 하고 잤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로님이 오늘 저랑 11시에 수업 끝나고 잠깐 마주쳤는데 어디를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물어봤더니 나 자러 가 하고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제로님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우리랑은요, 소재가 3개예요. 오늘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요, 밴드 세카이노 오와리의
파이트 뮤직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 이거를 처음에 뚝배님이 사연을 할 때 잠깐 스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저려가지고 어떻게 알았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수 에일리가 뭔가 실패에 대해서 한 말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밴드 세카이노 오와리의 파이트 뮤직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소개부터 해야겠죠? 제가 사실은 이 밴드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밴드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좀 TMI 남발일 수도 있고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조금 신나하니까 그거를 조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카이노 오와리는요, 줄여서 세카오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세카오와라고 부르겠습니다. 흔히 인생 가수라고 하죠. 제가 이 가수들을 얼만큼 좋아하냐면요. 고3 때 내한한다고 해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자리를 잡았는데 보고 왔고요. 와.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는요, 파리바게트에서 열심히 빵 팔아서 번 돈을요, 전부 쏟아부어서 일본으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이 콘서트 하나를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얘기를 쓰면서 아직도 그 두근두근함이 기억이 나네요. 세카이노 오와리는요,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끝이라는 이름이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에는 비화가 있다고 하는데, 세카오와라는 팀의 멤버 소개, 그리고 결성 과정, 그리고 곡의 지향점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비화도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세카오와는 4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컬 후카세, 기타 나카진, 피아노 담당이자 유일한 여자 멤버인 사오리, 그리고 DJ 러브. 일단 들어보니까 드럼이 없죠. 그리고 뜬금없이 DJ가 있어요. 네. 이게 오, 진짜요? 밴드 구성에서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쉽기는 한데요. 이 4명 사진을 보면 좀 요상하거든요. DJ 러브라는 분이 삐에로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기도 한, 약간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삐에로 가면 쓰고 살인하러 가잖아요. 그런 좀 무서운 삐에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 DJ 러브가 세카오와의 정체성이자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러브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마스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도 없고요.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로는요, 이 스케줄을 하러 이동할 때 비행기나 차도 따로 탄대요. 그 환상을 깨면 안 되니까. 세카오와라는 팀의 탄생 비화도 꽤 유명한데요. 밴드의 프론트맨, 그러니까 보컬인 후카세를 중심으로 서술을 한번 해볼게요. 보컬인 후카세와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게 피아노인 사오리,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게 기타인 나카진,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게 DJ 러브예요. 그러니까 후카세의 친구들, 그러니까 소꿉친구들로 모여진 밴드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관계성이 또 저의 덕질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몫을 했는데요. 세카오와는 쉐어하우스에서 다 같이 모여 살기로 유명해요. 되게 오랜 시간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같이 살고 있고 또 그런 썰을 많이 풀어줘서 유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세카오와는 인디밴드로 시작을 한 밴드예요. 2005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공장에 지하실을 개조해서 만든 클럽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고요. 메이저 데뷔는 2010년이니까 한 5년 정도 걸렸죠.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생활고도 많이 겪었고 거의 빚을 내서 이 밴드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할 정도로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이렇게 가족보다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박 밴드인 줄 알았어요. 오, 워낙에 유명해서. 네, 유명한 거 알아요? J-pop 저는 진짜 완전 모르는 사람인데 네, 맞아요. 되게 자주 언뜻 들어보긴 했어요. 네, 내한도 자주 오고요. 에픽하이랑 콜라보도 했어요. 오, 에픽하이랑요? 네, 그래서 은근 J-pop 아는 사람들한테는 모르면 간첩인 밴드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의 끝이라는 밴드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보컬 후카세가요, 예전부터 ADHD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DHD라는 병을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이게 정신병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유학을 간 나라에서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의대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정신병 때문에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든 기간을 겪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지은 이름이 세카이노 오와리.
좀 소름 돋았어요 방금.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나쁜 의미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아,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뭐든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바닥까지 가봐서 네.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오히려 용기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끝은 동시에 시작이잖아요. 그런 시작의 의미를 담아서 밴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카오와는요, 이런 역사를 기반으로 자전적인 곡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세카오와는 좀 판타지를 지키는 밴드예요. 삐에로 가면을 쓰는 것처럼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약간은 좀 동화적이기도 하고요. 낭만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적이기도 해요. 이런 면이 좀 콘서트 무대에서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대 규모도 되게 크고요. 스토리나 소품 같은 면에서도 되게 재밌어요. 뭔가 콘서트 하나만 봐도 놀이공원 갔다 온 느낌이랄까? 제가 좀 동화를 좋아하거든요. 동화를 자주 접하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냥 제 천성이 좀 낭만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어린이용으로 나온 책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름다운 것들, 이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저는 되게 좋아하는 밴드고요. 무대를 보면요, 막 동물들이 나와서 말을 하기도 하고 기차가 날아다니면서 별을 뿌려요. 별이요? 네.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풍선 같은 걸 띄워서 기차 모양을 해서 되게 우와. 예쁘거든요. 진짜 되게 환상적인 느낌 좀 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오. 제 생각에는 정말 무대를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저의 덕질 얘기 재밌나요? 네, 저도 되게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밴드일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네. 무대 세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요. 아, 또 무대 세트 관심 있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미영님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많이 설레어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지금 얘기할 때도 좀 많이 떨려요. 엄청 좋아하니까. 한 10년 정도 들은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저는 동시에 느낀 게, 아,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정말 꾹꾹 눌러시면서 얘기하시는구나. 아이 켰네. 아, 이거에 정말 세상에 끝이 있다면 이 제로님의 덕질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피한 게 뚝배님 이제 저를 너무 잘하세요. 아, 네. 모든 덕질하는 사람은 다 그렇죠. 뭐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 꾹꾹 눌러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파이트 뮤직이라는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 이 가사를 읊어드릴게요.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저는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위해서 제가 자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아쉽네요. 네. 네. 노래 제목은 파이트 뮤직입니다. 싸우는 음악이에요? 아니면 그런 거 맞나요? 글쎄요. 그런 직역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음악과 싸우라고. 네, 그 음악과 네. 싸우라는 아. 건지 아니면 싸우는 음악인 그러니까요. 건지. 싸우는 음악이에요. 전투 아, 음악이네요. 전투 음악. 아, 네. 아하. 싸우는 상태에서 부르는 음악? 아하. 아, 알겠습니다. 가보자고. 아, 이제 싫어졌어,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싸워야만 할 적이 누군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 99.99패.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 정말. 벌써 몇 번째야. 그렇네. 이건 이른바 좌절이라는 거구나. 아,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술이라도 마시고 전부 잊어버릴까? 그런 게 아무런 해결도 안 된다는 것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나라도 알겠어. 지금부터가 후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것과 싸울 용기인 거야.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것은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그것과 싸울 용기인 거야. 아, 왜 이기지 못하는지 사실 나도 알고 있어. 그치만 진심으로 덤볐는데 지면 어떡해? 이미 싸움을 걸면서부터 진 거야. 싸우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 나설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볼까. 아, 아무리 지구를 돌아다녀 본들 해도 조금도 편해지지 않아. 그런 게 아무런 해결도 안 된다는 것쯤은 우리는 계속 알고 있었어.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이유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그것과 싸울 용기인 거야. 아무리 볼품없이 지더라도 나는 이길 때까지 싸울 이유가 있어. 이런 곳에서는 질 수 없어. 받아라, 나의 회신의 일격! 예! 하고 실제로 무대에서는 대포를 쏩니다. 와. 대포요? 무대를 보면요, 빵! 하고 터져요. 폭죽 같은 게. 와.
저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 잘 못해가지고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큰 대포를 가져서 빵 쏘고요. 어. 관객들이랑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상이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쵸. 아, 참 팟캐스트가 이럴 땐 음성 매체라는 게 아쉽네요. 다시 저희가 유명해지면 나중에 초대해보는 것도 아, 너무 큰 꿈이고요. 저 진짜 완전 너무 좋아요. 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아, 이제 싫어졌어 정말. 이걸로 100점 100패. 그래도 난 계속 싸울 거야. 이기기 위해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제가 이걸 읽을 때 그냥 약간 시 읽는 것처럼 읽으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장난스러운 가사잖아요. 그래서 네.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좀 말하는 것처럼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전투 노래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비장함도 막 느껴지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후렴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나랑에서 말씀드린 것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아, 왜 이랬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이 시점에서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생생하게 느껴질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에서 저도 같은 용기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항상 그런 것들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저는 감정 소모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후렴부처럼 이유를 찾기보다 용기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전에 미영님이 꿈이랑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사실 모든 고민들은 다 답정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실천으로 옮길 용기가 안 나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후렴구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앞에 있는 무언가와 싸우지 않아도 될 이유? 혹은 싸워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 응원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 노래 가사 안에 이미 그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미 있었어요. 뭔가 가사 중에 아 이제 진짜 힘들다. 몇 번을 졌는지 모르겠다. 눈물도 안 나온다. 이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말에서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런 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해볼 거야. 나는 그래도 싸워볼 거야. 하는 느낌이 이미 가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확실히 느꼈던 게 아무런 해결도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 이 여기서 확실히 느꼈고 그래서 이 파이트 뮤직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되게 발랄한 노래거든요. 엄청 신나요. 이 가사를 몰라도. 그래서 이런 신나는 기분으로 한번 싸워보시기를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정말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들 들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진짜 들어보고 네. 싶어졌어요. 정말 완벽한 실패남이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사랑하는 이유도 알겠죠. 99회에서 100번째 도전했을 때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적을 물리쳤다면 그냥 약간 흔한 눈물 콧물 빼는 그런 정석적인 클리셰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전력을 다해서 100번이나 싸웠는데도 100번 패하는 그런 마무리가 이 노래를 완성해준다고 느꼈어요.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노력한다고 짠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영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제 따옴표를 썼거든요. 화자는 계속 싸운다고 다짐을 해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지점이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노래에서 나오듯이 결국은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삶이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우지 않아도 될 이유가 아니라 맞서 싸울 용기가 아닐까요? 그런 용기를 가진 당신을 위해서 이 노래를 바칩니다. 99전 99패에도 100전 100패에도 다시 일어날 힘이 당신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미역도요. 아니, 미영님이 오늘 저희가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3시간 녹음 예약을 잡아놨는데 시간이 어쩌다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저희가 조금 베테랑이 돼서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좀 시도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요. 아쉽게도 미영님이 조금 일찍 스튜디오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마무리 드려볼까요? 네, 제로님이 오늘 우리랑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고 들어서 정말 끝까지 너무나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 저를 기다리는 과외 친구가 있어서 너무나 아쉽게도 먼저 가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꼭 제로님의 이야기 저도 팟캐스트로 확인해 볼 테니까 그러니까 꼭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싸워서 이기고 오세요. 네, 응원합니다.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파이트 뮤직을 하면서 제가 응원하면서 네, 제가 또 여기에 남아서 또 미영님 2인분까지 못해도 1.5인분 하면서 재현님 곁을 또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과외하러 가는 미영님 잘 싸우고 오세요, 세상과. 화이팅! 안녕. 안녕. 자, 넘어가 볼까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주환이라는 저자가 지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조금 해왔어요. 실패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야기보다는 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읽어볼게요.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조건의 충족은 당신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크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 회복 탄력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나오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튼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다는 오유지족의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적극성, 도전성이 생긴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곧 회복 탄력성을 지닌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오롯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네. 저는 우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깊게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정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우선 감사했고요. 사실 저는 회복 탄력성 되게 안 좋게 봤었거든요. 저는 사실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성공학, 처세학 이런 책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 이것도 약간 마법의 단어처럼 회복 탄력성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로님 하는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 내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떻게든 간에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바닥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낮아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야 하고 어느 지점까지 올라와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또 그 상태에서 바탕으로 행위할 때가 건강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단순히 어떤 마법의 열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솔직함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을요, 약간 제 말대로 치환을 하면 좀 마음의 근육? 실패했을 때, 아, 이거 실패야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거기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객관성?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거리를 두지 못해서 저는 잠깐 마음에 묻어둔다고, 그게 좀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조금 더 빨리 이제 바닥을 튕기고 위로 훅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제게도 있으면 그런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고 배워가는 것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겪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과정을 겪으면 이 회복 탄력성이 조금 기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뚝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세카이노와리 말씀하셨을 때도 느꼈지만,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단 바닥까지 가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렇게 좀 가끔은 침잠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점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좀 제 식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냥 돌아올 수 있는 힘, 원동력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고 맞아요.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좀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동시에 이걸 어떻게든 간에 내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지점을 아는데 그 지점이 있는 것을 아는데 굳이 돌아가야 해라는 의심이 있는 한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는 이 돌아가고자 하는 지점이 결국에는 자기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 혹은 사실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화자가 얘기하듯이 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제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오고자 하고 부딪히고 좀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올 곳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저한테 조금 새롭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돌아올 곳을 만들어 놓으려면 평소에 좀 좋은 기억들, 소중한 기억들,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놔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좀 많이 힘들 때 그 힘듦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이 뭐였냐면, 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평소에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 상태에 나는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살고 나 다시 돌아갈래. 원래 나로 돌아갈래. 그 원래의 나가 아마도 제가 돌아올 지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미영님 벌써 보고 싶어요. 저희끼리 진짜 열심히 토크하는데 뭔가 한 명 빠진다고 금방 빈자리가 갑자기 느끼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턴이 좀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미안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없으니까 되게 힘드네요. 저는 원래 약간 이렇게 질문 폭격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쵸? 근데 뭔가 되게 잘 말해주고 싶으니까 또 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이거를 제 생각에는 한번 마무리 멘트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미영님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서 하는 뚝배님과 제로 버전의 마무리 멘트 하면서 4회 녹음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수 에일리가 실패에 대해서 한 말을 제가 좀 옮겨봤어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혹은 실패에 다다랐다, 혹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맙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까요? 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했던 다짐이자 좀 결심은 실패나 성공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많은 말을 했는데 항상 성공이나 실패를 전 되게 개인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각자가 기준이 있고 또 자신의 흐름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네, 정말 각자의 흐름대로 어떻게 시간대에 따라서 같은 일도 성공이나 실패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자신의 시간대 혹은 자신의 흐름대로 살지 못하면 여유가 깨지잖아요. 그럼 여유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조급해지고 무언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이나 아니면은 행동에 영향을 쉽게 받듯이 저는 결국에 내 성공과 실패를 제가 확실하게 알고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 흐름대로 살아야겠다. 내 흐름대로 살아야 누가 진짜 잘을 가지고 와서 이건 너의 성공 실패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건 내 성공 실패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말이라도 해볼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수많은 것들이 성공이라는 실패라는 이 거대한 단어 안에 기대어서 나눠질 것만 같은 기분이라 내 흐름대로 살고 여유를 가진 채 내가 내 삶의 것들을 성공이나 실패 뭐 단어는 자기가 어떻게 부르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나눠서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에일리의 말을 통해 제 흐름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오바돼서 미영님이 먼저 갈 정도로 정말 깊고 또 솔직하고 진솔했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진행해주신 뚝배님, 미영님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일학님들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비랑 제로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